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을 여기다 채우겠다고요? 얼음장 같은 쇼핑몰 실내 스케이트장 앞에 서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국가대표 빙상 선수로 10년을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선수님, 이게 서울에만 10여 개 있다니까요. 일반인들이 취미로 타는 곳이죠. 북한에서는 국가대표조차 전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얼음판에서 훈련할 수 없었는데 남한의 쇼핑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2020년 하얼빈에서 탈북을 감행한 지 석 달,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 빙상 국가대표 주장에서 탈북자로, 그리고 이제는 낯선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으로.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북한 국가대표 빙상선수단의 주장이었던 박성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우리 5명이 그토록 위험한 탈북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설렘, 후회, 희망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제 삶은 언제나 얼음 위에 있었습니다. 8살 때 학교 체육 시간에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고, 그날 체육교사의 눈에 들어 체육영재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분명 특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평양으로 가서 국가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체육대학 부속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통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30분 달리기, 아침 식사 후 빙상 훈련 4시간, 오후 체력 훈련 3시간, 저녁에는 사상 교육과 자비간. 이것이 10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실내 링크에서 장갑 없이 훈련하는 날도 많았고, 스케이트날 모서리에 생긴 작은 흠집 하나에도 자비 판문을 써야 했습니다. 선수단 내에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에 따라 대우가 달랐고, 중앙당 간부의 자녀들은 부상이 있어도 쉴 수 있었지만, 저 같은 일반 출신 선수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훈련장에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감시 또한 철저했습니다. 선수단 내에는 반드시 정보원이 있었고,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기에 선수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18년 국제빙상대회 참가차 중국 하얼빈에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북한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몇 번의 국제대회 경험이 있었지만,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남한 선수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시원의 눈을 피해 잠깐이었지만, 그들이 말한 남한의 빙상 환경, 선수 처우, 은퇴 후 진로 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대표라도 훈련 외에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 남한에서는 일반 동호인도 우리보다 좋은 시설에서 훈련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침묵은 길어졌고, 사상 교육 시간에 항상 선두에서 발언하던 제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휴대폰 검열이 더 자주 이루어졌고, 기숙사 사물함도 불시에 검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훈련하던 김정우가 몰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민 동무, 요즘 왜 그러오?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오? 정우는 저와 마찬가지로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가족 배경도 비슷했고 서로를 10년 넘게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훈련이 끝난 후 링크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곧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정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비밀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차 다른 선수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미, 23세,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한태준, 25세, 쇼트트랙 선수, 그리고 가장 어린 김수진, 19세,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 5명은 모두 다른 종목의 선수였지만 하나의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019년 겨울 한태준의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훈련 중 다리에 심각한 근육 파열이 생겼지만 지도부는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핑계로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 통증에 시달렸고 결국 우리가 몰래 중국산 진통제를 구해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요. 부상을 당하면 버려지는 거요. 태준이 약을 받아들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평양을 떠나 지방의 소규모 체육학교 교관으로 좌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가난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 5은 은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영미의 부모님이 살던 청진 외곽의 빈 창고에서 처음으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미가 중국 연변 지역에 친척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음 해 초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탈북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용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피겨 선수가 되기 위해 가족이 엄청난 뇌물을 바쳐야 했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비와 시설의 한계로 그녀의 재능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정치가 아닌 스포츠만을 위한 선수로 살 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한에서의 삶이 어떨지, 우리가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을 겪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천천히 구체화되었습니다. 중국 대회 참가 중 이탈하여 영미의 친척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국 영사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5명 모두를 어떻게 중국으로 데려갈 것인가였습니다. 2020년 초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북한 체육성은 하얼빈 동계 스포츠 교류에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놀랍게도 우리 5은 모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정호는 각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영미, 태준, 수진이 대표단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뇌물과 거짓 보고서가 필요했지만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제가 말했지만 모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태주는 이미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평양에 남아 죽느니 자유를 찾아 도전하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드문드문했고 어둠이 대부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이 나라를 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새벽녘 짐을 꾸리며 저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김일성 광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주체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거대한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자유다. 가슴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북한 국가대표 빙상선수 박성민으로서의 마지막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하얼빈 국제동계 스포츠 교류 대회. 우리 북한 대표단은 30여 명의 선수와 10명의 감독, 그리고 5명의 보위부 요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포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사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단체 행동만 허용됐고 숙소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보위부 요원이 동행했습니다. 탈북 계획의 실행 시점은 대회 마지막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이 가장 혼란스럽고 보위부의 경계가 다소 느슨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은 대회 기간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다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적당히 불평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작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대회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영미가 중국 선수들과 눈인사를 나눈 것이 보위부 요원의 눈에 띈 것입니다. 동무 외국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소? 영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경기 전 예의를 지킨 것뿐입니다. 다행히 그 순간은 넘어갔지만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회 닷새째 드디어 우리의 탈출을 돕기로 한 현지 조선족 브로커와 첫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영미의 친척을 통해 연결된 그는 하얼빈 시내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대표단이 저녁 식사를 위해 그 식당을 방문했을 때 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주방 뒤편에서 그와 10초 남짓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밤 11시 숙소 뒷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5명 맞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쥐어준 쪽지에는 탈출 후 이동 경로와 주의사항이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재빨리 내용을 암기한 후 물에 녹여 없앴습니다. 그날 밤 우리 5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숙소 내 공용 휴게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탈출 계획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하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정우의 말에 우리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의 경우라도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우리는 각자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 4위를 기록했고 정우는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영미는 여자 3000m에서 5위, 태주는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고 수지는 피겨 싱글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성적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그날 밤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선수단은 대회 폐막식 후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지만 우리 5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태준이 평소 술을 잘 마시는 이미지를 이용해 보위부 요원들에게 권하며 그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해서 한 잔 더 합시다. 내일이면 우리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만큼은 즐깁시다. 밤 10시 30분 숙소로 돌아온 대표단은 곧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최소화하여 작은 배낭만 준비했고 여권과 신분증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10시 50분 한 명씩 방에서 나와 미리 약속된 비상계단으로 모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황을 살피고 나머지 넷이 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두 왔어? 계단에 도착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4명의 실루엣이 보였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뒷문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정확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약속대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멀리 불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숙소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부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뛰시오. 제 외침과 함께 우리 다섯은 전력 질주했습니다. 태주는 부상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정우와 제가 그의 양팔을 붙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영미와 수진이 먼저 차에 올라탔고 우리 셋도 곧 뒤따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운전석의 조선족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대사관과 보위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차는 하얼빈 외곽으로 나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날 밤 우리는 하얼빈에서 약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의 동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옷과 가발 그리고 중국 신분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중국 조선족입니다. 한국말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선어 억양이 느껴지면 즉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48시간은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차, 기차, 다시 자동차로 이동하며 우리는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2번의 검문이 있었지만 브로커의 뛰어난 대처 능력으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수십 명의 탈북민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드디어 중국 남부의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경을 건널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브로커가 인계받을 겁니다. 그날 밤 좁은 호텔방에 모인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긴장해서 서로에게 진심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을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그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공적으로 남한에 도착하는 것뿐이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각자 카메라를 들고 명랑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수진이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견디는 것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얼음 위에서 트리플 악셀을 뛰었던 사람이요. 그때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요. 우리 함께 이 선을 넘어가자. 국경 통과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출국 심사에서 잠시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서류와 뇌물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베트남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수도 하노이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드디어 한국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변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남한 입국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사의 말에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송환을 요구했고 중국과 베트남에도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2달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북한 공작원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태준의 부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영민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 3월 말 우리는 남한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3국을 거쳐 인천공항까지의 여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달 전 하얼빈의 그 차가운 밤에 시작된 탈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 건가요? 옆자리에 앉은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남한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지금까지 온 길이 그랬듯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며 머나먼 아래로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들은 마치 얼음 위에 반짝이는 빙상장의 조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2020년 4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반도의 봄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봄은 있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활주로에서 바로 특별 게이트로 안내되었고 우리는 일반 입국장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통일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하여 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밤이었음에도 도시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일부 중심가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암흑에 잠겨 있었지만 서울은 사방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렇게 많은 차들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평양 시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버스나 트럭이 아닌 승용차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설에 도착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적대국으로 교육받았고 남한 정보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예상외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태도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동안 우리는 처음으로 남한의 TV와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국정원 관계자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잠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서울의 스포츠 시설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의 말에 우리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빙상선수로 활동했던 우리에게 남한의 빙상시설이 어떤지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에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우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었는데 쇼핑몰 안에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내부로 들어서자 우리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화려한 상점들,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들. 이런 광경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몇 층을 지나니 드디어 실내 아이스링크가 보였습니다. 입구에 서서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링크 위에서 일반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툴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능숙하게 빙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을 위한 링크인가요? 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런 시설은 서울에만 10여 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료만 내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죠. 관계자의 대답에 우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영미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빙상 장비조차 부족해서 국가대표들이 번갈아가며 스케이트를 신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때였습니다. 제가 충격에 휩싸인 채 무심코 내뱉은 말. 얼음을 여기다 채우겠다고요? 북한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실내 링크에 얼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쇼핑몰 내에 이런 대형 링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우리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놀라우시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태릉선수촌의 전문 빙상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임시 숙소에서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우의 말에 모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제한된 환경에서 훈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무지함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우리는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빙상시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규격의 링크, 최첨단 훈련 장비,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까지 한국 국가대표 빙상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 빙상연맹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의 배경과 경험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북한식 훈련 방법에는 우리가 배울 점도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기반은 있었지만 남한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장비와 훈련 환경의 차이로 인한 격차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뒤처진 환경에서 훈련해 왔는지 절감했습니다. 태릉선수촌 방문 이후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탈북민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때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이해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 법과 질서, 금융교육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돈의 개념과 관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관리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남한의 언어는 외래어와 신조어로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신용카드 같은 단어들은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 특히 패스트푸드와 외국 음식은 우리에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맥도날드를 방문했을 때 햄버거의 크기와 맛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상대적으로 특권층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겪은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에 대해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도 우리 다섯은 틈틈이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체육관에서 기본 체력 훈련을 하고 가끔은 하나원 근처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빙상 훈련은 할 수 없었지만 몸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6주차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의 한 빙상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얼음을 밟는 설렘과 동시에 남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빙상장에 도착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섰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얼음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얼음 위에서는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자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간단한 점프와 회전을 선보였고 곧이어 우리 모두 각자의 기술을 펼쳤습니다. 링크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의 연습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점차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연기였지만 그날은 순수하게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였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멋진 연기였습니다. 제가 지역 스케이트 클럽 코치인데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이 이곳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밤에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어느 밤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가장 어렸고 부모님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쉬운 선택은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거요. 제가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만 줄 것인지. 하나원에서의 12주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 다섯은 남한 사회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되었고 각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들은 우리에게 여러 진로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등 다양한 길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빙상의 길을 계속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육 관련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체육대학교와 연계된 특별과정이나 빙상연맹의 코치 양성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국가대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기술과 지식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훈련 방법론, 스포츠 과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완전한 초보자였습니다. 하나원 퇴소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첫 번째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정우가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저는 빙상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우리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였고, 남한에서도 그 재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본 남한의 빙상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미 25살입니다.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다른 길도 있잖아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정우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스포츠 선수라는 한 가지 정체성에만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다섯은 각자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역시 빙상보다는 간호학에 관심을 보였고, 태주는 여전히 부상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 선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자신의 피겨 스케이팅 실력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고, 저는 코치의 길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퇴소 날, 우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각자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함께 지내왔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28평생 혼자 살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독립된 공간은 낯설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기본 가구와 가전제품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빙상 코치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한 저는 매주 3번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명 남짓한 수강생 중 저 혼자만 탈북민이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성민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대로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였대. 어떻게 탈북했을까?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와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스포츠 생리학, 영양학, 심리학, 트레이닝 방법론 등 저에게는 생소한 학문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훈련은 과학적 접근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용어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북한과 남한에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고 영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업 중 발언할 때마다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면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에지푸시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칼날밀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교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웃음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상처받았지만 점차 그들이 악의 없이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업 후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이름의 그는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훈련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성은 진심으로 북한의 훈련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북한의 훈련 방식 차이,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두 시스템의 좋은 점을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성민 씨, 솔직히 북한 선수들의 기초 체력과 정신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첨단 장비와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데 때로는 그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서의 경험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조금씩 동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수업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메일 확인하기, 온라인 강의 시청하기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3개월 차에 첫 실습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빙상클럽에서 코치 보조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기본기 훈련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이들도 새로운 접근법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북한 출신 코치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을 꺼려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면 정말 엄격하게 가르치겠나요? 라고 묻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훈련이 매우 강도 높고 엄격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습 첫날, 한 어머니가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처벌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물론 북한에서의 훈련은 매우 엄격했고 때로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인지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배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기와 집중력 훈련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접목할 생각입니다. 제 대답에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습 기간 중 저는 다른 탈북 선수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은 비슷했습니다. 태주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체육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영민은 간호학과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호는 대학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었고 수지는 작은 빙상클럽에서 주니어 선수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모임에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경쟁은 치열하고 북한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는데 수진의 말에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선택과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 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 영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대자.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우리 모두 잠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기회는 있었지만 그만큼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언어, 문화, 기술, 인간관계,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코치 양성 프로그램 수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태랑빙상 클럽 김민수 감독입니다. 저희 클럽에서 코치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태랑빙상 클럽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견 규모의 클럽으로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습 중에 제가 보여준 지도 방식이 김 감독의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클럽 사무실에서 김 감독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과거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였으며
남한 빙상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성민 씨, 솔직히 처음에는 북한 출신 코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 중 보여주신 기본기 훈련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초급자들의 자세 교정 방법이요. 김 감독은 제게 주니어 선수 10명을 담당하는 코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다른 신입 코치들보다 약간 낮았지만 정규직이었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빙상 세계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김 감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식 훈련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성민 씨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첫 출근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태랑빙상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클럽 홈페이지에 제 프로필이 북한 국가대표 출신 박성민 코치라고 올라간 상태라 이미 많은 회원들이 제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 수업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 스피드 스케이팅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자 갑자기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섰던 그날 코치의 엄격한 지시와 때로는 폭언도 있었던 훈련 시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성민 코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스케이팅을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북한에서의 훈련은 엄격함과 반복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스케이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그 다음 기술을 가르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배운 기본기 훈련 방법은 여전히 유용했고 그것을 나만의 교육 방식에 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얼음 없이 하는 마른 훈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실내 링크를 자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상에서 스케이팅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이 방법은 남한에서도 효과적이었고 아이들의 균형감과 근력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말투와 사용하는 용어가 아이들에게 낯설었고 때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새로운 방식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성민 코치님, 북한에서는 어떻게 훈련했어요?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어. 예를 들어, 스케이트 한 짝밖에 없을 때는 한쪽 발로만 타는 훈련을 했지. 그게 오히려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단다.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그것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북한 경험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독특한 관점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코치 생활 3개월 차에 첫 번째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생 중 한 명이 지역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원래 운동신경이 뛰어났지만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운 정신력 강화 훈련을 변형하여 적용했고 그것이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박 코치, 우리 민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훨씬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단순히 스포츠 기술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다른 탈북 선수들과의 정기적인 모임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우리만이 공유하는 경험과 서로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주니어 선수로서 첫 공식 대회에 출전했고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태주는 부상 치료를 계속하면서 체육관 트레이너 과정을 시작했고 영민은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우 역시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5명이 이렇게 각자의 길을 찾아가다니 하얼빈에서 탈출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시며 남한에서의 새 삶을 축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치 생활 6개월 차,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남북한 스포츠 문화 비교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고, 또한 제 말이 어떻게 편집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민 씨, 이건 좋은 기회예요. 북한의 스포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남북 스포츠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프로듀서의 설득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고 촬영은 제가 일하는 빙상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이 밀려왔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훈련 환경, 선수 선발 과정, 국제대회 참가 경험, 그리고 탈북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본기와 정신력 훈련입니다. 장비와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인 체력과 정신력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남한의 과학적 트레이닝 방법과 북한의 기본기 훈련이 결합된다면 더 뛰어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남북한의 다른 훈련 방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스포츠 그 자체로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북한 스포츠의 실상과 탈북 선수들의 남한 적응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언론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빙상 코치를 넘어 북한 스포츠 전문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클럽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증가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를 북한식 기본기 훈련을 받게 하고 싶다며 특별히 저를 지명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제 급여도 인상해 주었습니다. 성민 씨, 당신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주니어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의 안위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때로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태준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빨리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 5은 오랜만에 모두 모였고 태준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른 빙상 선수들이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대요. 지금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태준이 전한 소식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새롭게 탈북한 빙상 선수들은 3명으로 모두 우리보다 어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스포츠 교류 대회에 참가했다가 탈출에 성공했고 현재 중국 내 은신처에서 한국행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그들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태주는 탈북민 지원단체와 접촉했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금전적 지원부터 한국 정부와의 연결, 그리고 한국 도착 후 정착 지원까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어려움을 그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다섯은 북한 출신 스포츠인 네트워크라는 작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의 비공식 모임이었지만 점차 다른 종목의 탈북 선수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역도, 체조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직 북한 선수들이 모였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드디어 우리는 그 3명의 탈북 선수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하나원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하나원을 방문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들을 반겼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비밀리에 봤는데 그게 저희에게 희망이 됐어요. 릴리코바 페팽 선수 출신인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점과 어려운 점,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 무엇보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미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새 선수들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의 진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일하는 태랑빙상 클럽에서 보조 코치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2명도 각각 체육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1년 초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시스템의 이해와 남북 스포츠 교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강단에 설 자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북한학과 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북한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선수들은 어린 나이부터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지만 그들의 진정한 열정과 재능은 정치적 목적에 가려지곤 합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스포츠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포츠 통합은 단순히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강점은 기본기와 정신력 훈련, 그리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론입니다. 반면 남한은 과학적 접근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강점이죠. 이 2가지가 균형 있게 결합된다면 우리는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비슷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코치 일을 계속하면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런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여름, 제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남북 빙상 교류 준비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교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제 역할은 북한 빙상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효과적인 교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단순한 탈북민이 아닌 남북 스포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활동 중 저는 종종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할수록 그들에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활동이 언젠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고 그것이 결국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말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태랑빙상클럽은 작은 규모의 시범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저는 북한식 기본기 훈련법을 바탕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한 주니어 선수들의 발전된 모습은 다른 코치들과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 후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코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데 40년 전에 월남했어요. 오늘 북한 출신 코치가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 순간 제 활동이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 그리고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이었습니다. 2022년 초, 우리 북한 출신 스포츠인 네트워크는 공식 단체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스포츠 화합협회라는 이름으로 탈북 선수들의 정착 지원과 남북 스포츠 교류 촉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정호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정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비영리단체 운영에 대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협회의 첫 활동으로 우리는 북한 스포츠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의 체육교사와 코치들을 대상으로 북한 스포츠 시스템과 훈련 방법론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을, 어떤 이들은 경계심을, 또 어떤 이들은 동포애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제 동생이 아직 북한에서 살아있으며 제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은 불가능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새로운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동생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자유를 찾지 못한 북한 사람들, 특히 스포츠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태랑빙상 클럽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한 주니어 선수 중 한 명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클럽에 온 첫 해부터 지도한 아이로 그의 성장을 지켜본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성민 코치님, 이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특히 기본기 훈련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클럽 건물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탈북 직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음을 여기다 채우겠다고요? 당시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이제 그 말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음은 단순한 빙상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차가운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탈북 스포츠인들이 그 간극에 다리를 놓고 언젠가 하나 된 한반도에서 함께 얼음을 채우는 그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선수들도 이런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에서 온 빙상 선수로서, 남한에서 새 삶을 시작한 코치로서,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스포츠를 통해 화합을 이루는 매개자로서 지금 생각해보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내린 그 결정이 오늘의 저와 우리 동료들에게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얼음을 여기다 채우겠다고요? 이제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얼음을 채울 것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로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